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최고위원회 제명 처분 의결을 미뤘습니다. 재심과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 주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권 의원을 만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당내에선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그 해법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제 새벽 1시에 발표된 당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이 윤리기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징계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보면은 예전에 수해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이 시건한 거, 네. 당원권 정지된 거 있었던 정도가 좀 최근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추진을 하지 않은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병규 의원을 동작 경찰서에 주선을 시켜줬다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 출신 경찰 출신이고 모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가 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가, 제명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이거는 그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왜 이럴 때만 그 촉이 움직이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그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위기에 이제 몰려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김기영 대변인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윤리위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2024년 11월 6일 날 당원 네. 게시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뭐 비하, 욕설 그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랬냐 물었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가족들한테 물어서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러다가 이게 당무감사위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당무감사위도 몇 개월 전에 생겼고요. 당무감사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윤리가 생기니까 윤리위도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소명할 부분은 소명을 하시면 되는데 당무감사위의 질의에 대해서도 소명을 안 하셨어요. 윤리 관련해서 문자로 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한테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뒤늦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가족이 했다. 근데 난 안 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윤리 발표 결정문에 따르면 가족이 했고 본인이 안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아이디가 본인의 개인정보로 만들어진 아이디가 그런 댓글 작업에 사용됐다는 게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사소한 문제가 아니냐. 국민의힘들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골이 깊어요. 누구 잘못을 탓하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저는 정치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본인으로 빚어진 문제입니다. 본인 가족으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책임감이나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당내 당원들끼리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이 횡포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시점에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요. 지금 이게 뭡니까, 당이. 그래서 저는 네. 결자 해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 그 한동훈 전 대표 책임도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크다. 이제 시각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 책임이 크냐, 한동혁 전 대표 책임이 크냐, 뭐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인데 뭐 어떠냐,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가 이제 쭉 녹취 하나 듣고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이 의결될 걸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재심 받을 기회, 소명 기회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어쨌든 이 얘기를, 이 발표를 장동혁 대표가 하기 전에 어쨌든 소장파 의원들이 찾아가서 네. 이런저런 의견도 얘기했고 그걸 이제 일부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만 갖고 볼 때는 답정너다. 어차피 답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심 안 받겠다 했는데 윤리위 끝나고 최고위의 결정이 있고 거기에 또 대표 의중이 반영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반영되죠. 지금 이거는 그냥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회를 한번 준 거냐,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윤리 자체를 부정하시잖아요. 윤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관계를 한번 윤리위에서 소명을 하시고 그 내용을 똑같이 국민들에게, 당원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면 본인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다고 하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아이디로 도용된 사실을 압니까, 안 압니까? 관련된 게 있다면 내가 피해자잖아요. 범죄 피해자잖아요. 예. 그리고 가족들은 직접 썼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아이디로 만들어서 도용됐습니까? 가족 중에서 한두 사람이 썼습니까? 제3자가 그걸 가지고 썼습니까? 그 질문 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건 가족들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기술적이지만 그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본인이 억울하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소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회가 빠듯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간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국민을 믿고 당원을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기회를 박차시죠? 걷어차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뭔가 정치적인 접점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오늘 결정하지 않고 그 기회를 주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기회를 줬을 때 최고위에서 나중에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윤리의 그 과정, 당무위 과정과 윤리의 그 결정이 과했구나. 이거 볼 때는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당원들도 볼 거고 국민들도 볼 거죠. 그렇다면 최고위의 결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명이 딱 정해진 거 아닙니다. 그 과정성에서 본인이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답정너식으로 했기, 어차피 제명시킬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줬다? 아니죠. 국민과 당원을 믿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김수인 평론가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재심 신청 안 하겠다. 윤리 답 이런 사람들, 이거 저 윤리위원장 어떤 결정 너무 뻔하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나름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을 거예요. 열흘이라는 시간을 또 이제 줬고. 자,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윤리위 소명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윤리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예. 이거를 그래도 한번 재심을 청구를 할 건지 윤리위 자체를 부정하는 네. 부인하는 전략으로 갈 건지는 조금 더 고심을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기간과 절차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상황이 우습게 된 것이 그러면 사과하거나 몇 가지를 밝히면은 제명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는 것인가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제명하고 제명이 아닌 것 간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길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저는 이게 무슨 여지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줬다고 보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 어쨌든 재심 청구라는 거는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 어저께 나온 입장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징계를 확정 지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는 마치 비유하면은 1심 재판 선고를 하면서 판사가 마음대로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까지 다 판정하는 꼴입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당원 당규가 짜여져 있다면 그게 허용될 리가 없는 것이고 아마 그걸 살펴본 결과가 아닐까. 그럼 재심 청구라는 걸 그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의 그런 방법인 것이고 아마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다소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피차간의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치달아 왔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기간이나 절차가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뭐 비슷한 질문인데 한동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이게 큰 변동은 없고 큰 반전은 없을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네. 자,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내가 정치적 활로 돌파구를 어느 선으로 갈지 여기서 뭐 사실관계를 조금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사과하겠다 이런 걸로 갈지 아니면 어쨌든 지금 당 지도부나 윤리위나 이런 것들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어떤 스탠스처럼 정면 돌파하는 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입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울타리가 아닌 데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추후에 따져볼 텐데 그런 부분으로 보면 역시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어느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다고 보십니까? 저도 참 이게 굉장히 전망하기가 애매한 문제인 예, 측면들이 많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피력한 입장을 보면은 예. 사과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저를 비난하시라. 가족의 문제인데 예. 비난을 할 거면 이제 저를 비난하시라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는 거기서 더 나간 입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 윤리기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의 방법론의 문제인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기 어렵다. 어떻게 대응을 하든 간에 네. 막 제명 자체를 엎을 만한 정도의 그런 모션을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총을 했는데 여러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뭐 크게 그거를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한동훈은 사과하고 지도부는 조금 정무감각 정치력을 발휘해라 뭐 이런 성의 네.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기존에 뭐 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한동훈 제명시켜 가지고 쳐낼라 그러냐 이런 시각만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자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면 그거를 뭐 익명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태를 끌고 온 거에 대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렇죠. 본인도 거기에 대한 당원과 국민에 대한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사과하고 제명을 맞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는 가닥을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안 왔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우습다. 사과를 했는데도 만약에 그 사과가 미진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거를 제명이라든지 징계로 갖고 간다.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가능성도- 이도저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아마 한 전 대표는 그걸 감수할 만큼의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경우에 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좀 비타협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은 당 지도부나 한동훈 전 대표나 기존의 입장으로 그냥 쭉 갈 가능성이 많다. 네. 어떻게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애당이라는 표현이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네. 저는 애당이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유감 표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네. 당내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곧바로 최고위에서 땅땅땅 해서 제명시켰을 때 그건 무리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재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긴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명확하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안 한다. 이거 장동혁 대표한테 사과하는 건가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한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원과 국민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요. 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당원끼리 싸웁니다. 저는 사실 제가 당 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굉장히 불쾌해요.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당원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당원들 경청을 했죠. 그분들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네, 뭐래요? 당원들이 어떤 이유가 얘기들이 뭐냐면 나와요? 예. 싸우지 말고 사과하고 그거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맞습니다. 한동훈은 사과하고 장동혁은 정치력 발휘해라 딱 맞습니다. 그겁니까? 간단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한가한가요?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가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왜 사과 못합니까? 왜 사과 못합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도 그렇고 국민의힘 다른 의견을 가진 패널들과 진짜 논쟁적으로 많이 붙습니다. 그럼 댓글이 엄청나게 나쁜 댓글이 달라요. 인신공격 당합니다. 별의별 그런 거 갑니다. 근데 저는 네. 너무나 참담한 게 뭐냐면 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사과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제명 결정은 제2의 계엄이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규정했고 김재섭 의원은 윤 어게인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간단한 문제를 거창하고 추상적인 프레임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 계엄입니까? 이게 왜 윤 어게인의 보복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 한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냥 조작이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잖아요. 본인은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치력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게 계엄입니까? 정상적인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위가 꾸려졌고요. 그 감사위에서 결과가 나왔고 윤리위가 그걸 가지고 판결을 결정을 한 겁니다. 제명을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명까지 가느냐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차분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겠죠. 진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뭘 사과하느냐를 볼 겁니다. 근데 이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이 했다. 가족을 비판하지 말고 날 비판해라. 이게 사과입니까? 아니에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에요. 당 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자, 김기웅 대변인한테 자꾸 이걸 여쭤보게 예,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질문을 네, 조금 일단, 더 하는 네. 데 대해서 이게 당내 상황을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세세한 부분 그리고 이게 큰 틀에서 아주 심플하게 보면 아주 이게 명확하게 보인다 하셨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측근 친한동계에서는 여하튼 이게 큰 틀은
한동훈 찍어내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한동훈 이거죠. 전 대표를 찍어내려고 했다고 손치면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한다. 그거를 당원들이 받아들인다. 찍어낼 수 있습니까? 찍어낼 수 없어요. 당원이나 국민의 눈이 중요하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제가 2024년 이 당원 게시판 때문에 진짜 그 1년 한 2, 3개월 전에 그렇게 논란이 있을 때 저는 패널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당 대표였지만 집에 가서 물어봐라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썼냐 안 썼냐. 네. 그리고 답을 해라. 썼으면 어떤 걸 썼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안 썼으면 안 썼다고 얘기해라. 그 대신 당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내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다. 그리고 방송 나가서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언론에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안 썼다 그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한번 김수인 평론가님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 입장에서 제일 큰 그거는 다 끌어안고 가면서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부분이 지금 아까 김수인 평론가님이 예상하신 그런 루트로 이제 가가지고 제명되고 어쨌든 당내 갈등이 조금 더 장기화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선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파장이나 영향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지방선거 준비에 크게 차질이 있겠죠. 당내 분위기가 이렇게 뒤숭숭해서야 보통 당에 악재가 있어도 다 같이 그냥 한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그렇게 뒤숭숭한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거는 완전 내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방선거가 급한 출마 희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 주류 쪽으로 줄을 서겠죠.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쪽이 비주류라고 할지라도 수는 적는다 할지라도 거기 팬덤도 있고 또 방송계나 언론에 많이 출연하는 사람들도 주요 논객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이 이어질 거고 그리고 친한계라고 볼 수 없는 예컨대 아까 얘기 나왔던 김재섭 의원은 사실 친한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비윤계라면 모를까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당 원로라든지 이쪽에서도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결이 약자에 대한 핍박을 넘어서서 진짜 조금 팽팽한 수준으로 가까워지는 내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저는 장담 못하는 것이다. 지금 당 원로들도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박민영 대변인이라든지 장해찬 대변인이라든지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인가요? 이 사람들은 또 뭐 그 원로들 중요하지 않다, 혹은 심지어 나이를 얘기하면서 모욕까지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중국 문화대혁명 때 전통 원로 그룹하고 홍위병하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지금 벌써부터 이런데 뚜껑을 올해 6월에 지방선거 때 열어보면 이 냄비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자, 파장. 만약에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파장. 그렇다면 어떤 게 가장 그 해법이라고 보시는지, 플러스 제명됐을 경우에 그 파장이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의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지방선거에 어떤 그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에 달려 있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진솔한 사과를 하시고 있는 내용대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제명 결정이 났다. 네. 그렇다면 당내 사단이 날 거라고 봅니다. 전. 근데 그게 아니고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럼 뭡니까? 절차적인 어떤 당이란 건 시스템이 있잖아요. 기회를 줬고 소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안 했다. 그렇다면 전략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윤리위에서 당사자가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제명 결정이 나는데 제명 권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한다? 그리고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톤 다운 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명분이 제공하는 건 누굽니까? 당내 의원들과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측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의원총회도 하고 오늘 최고위 열리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그게 뭡니까? 중지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입장을 표명하고 네. 제명 관련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한 화살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결과는 제명이란 결정이 나올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장이 커지느냐 그리고 당원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저는 전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달려 있다. 자, 그 당 대표가 이 정도까지 그 제안을 했으면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나 이렇게 최고위에서 어떤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 마련해 줘야 된다. 뭐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기구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제명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 대표가 그건 됐고 없던 일로 해 이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동혁 전 대표의 요구가 아닙니다. 당원들 안에서 이 문제는 너무 그 진실을 떠나서 너무 오랫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언제까지 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몇몇 사람들 왜 지금이냐고요? 그러면 2월에 하면 선거 앞두고 경선 막 한참 2, 3월에 진행될 텐데 그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무감사위가 꾸려진 게 몇 개월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체제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하나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네네.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가 더해진 곳들도 있는데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다부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부 나들목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쪽으로는 퇴근차가 많아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울 요금소 부근이고요. 5차로와 6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 중이라 일대가 혼잡합니다. 서울 방향 보니까 안성 부근에서 지체고요. 양재 부근에서 한남 나들목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은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원룸 분기점 쪽으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의 사고도 처리는 됐는데요. 방화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정체고요.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국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 본회의 상정했습니다. 자, 이 앞서 오늘 오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일당의 관저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사건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1야당은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진실이 두렵습니까? 민주당은 내일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자, 한명도 원내대표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자. 내일은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자, 2차 종합특검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여러 번 여쭤봤던 부분이어서 여당 말대로 남은 수사 특검이 마무리 짓는 게 맞다. 야당 말대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하겠다는 거잖아. 이거 왜 상설수사기관에 안 넘기냐? 짧게 말씀해
김수인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특검 수사 결과 아직까지 수사해야 될 사안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뭐 수사를 잘 못해서 남긴 것이든 네. 혹은 뒤늦게 불거져서 남긴 것이든 간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다룰 필요는 있는 거고, 특검을 한다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면 야당 탄압이 안 되는 건가? 어차피 수사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국민의힘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특검에서 기존에 수사하던 검사라든지 이쪽 사람들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특검의 총 지휘자는 새로 선발할 필요는 있겠죠. 네. 특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또 특검하는 과정에 오점을 남긴 것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걸 다 모아서, 특히 서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단서들이 나왔는데 진상규명이 덜 끝났거든요. 네. 내란 쪽에서도 노상원 수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특검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간은 그렇게 길거나 또 특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종합특검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경우 대변인. 법원 행정처에서 2차 특검 관련해서는 연장이다, 재탕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석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상고 초려해서 모신 국민통합위원장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정치 보복이라고 이석연. 이석연. 예.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했죠. 6개월 동안 했습니다. 한 500 정도 들었다고 하고 검사만 한 120여 명 투입됐습니다. 내란 특검 관련해서 진실을 알게 된 건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그 사법부를 내란의 한 통석 그렇게 프레임 잡았다가 지규현 판사하고 그다음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 무혐의로 나왔고요. 그리고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그렇게 했지만 수사 외압 관련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이 없고 기소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은 뭘 알려줬습니까? 사실상 돈 받은 거 관련해서 통일교서 돈 받은 거 관련해 보니까 민주당 쪽은 그 진술을 들었음에도 사실상 뭉개고 갔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평상시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그 내용 이상으로 밝혀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하면 됩니다. 특검이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말해서 김병기, 그다음에 강선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검, 그리고 저번에 민중기 특검에서 뭉갰던 통일교 게이트, 이 특검이 진짜 필요한 특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첫 주자인데, 그 시점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기웅 대변인 말씀하신 통일교 특검,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수용해라, 이런 단식입니다. 지금 당내 현안들도 많은데 당대표가 이 시점에 단식 농성을 왜 하지 이러고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이 뭡니까? 저희가 의석수가 적은 게 현실이죠. 물론 네. 의석수가 다는 아니지만 평상시 같으면 의석수가 다 아니더라도 뭔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 정부 하에 민주당의 거대 의석수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다 다수결을 위해서 일방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특검 본인들이 한다고 했는데 나몰라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병기 관련해서 본인들이 제명까지 하고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젠가 그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미 다 증거인멸하고 입 맞춤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실함을 가지고, 사실 단식이란 게 누구처럼 쇼하는 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번에 보여줬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봤을 때 그 처절함과 절실함은 국민들이 알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진짜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냥 쇼가 아니기 때문에 정석대로 할 것 같아서 건강이 진짜 염려가 될 정도로 아마 장동혁 대표는 절실함을 가지고 할 거다.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다 봅니다. 고지고대로 단식할 거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자, 김수인 평론가님은 지금 이 시점에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쇼라고 봅니다. 쇼다. 네, 24시간 필리버스터라는 쇼를 했고, 사실 그 필리버스터 내용을 복기를 해보면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법에 대해서 그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수정안 안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수정안 안은 기존의 사법부에서 하던 절차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부패라든지 이런 거 다 전담재판부가 하고 있었고 100% 모든 재판부를 열어놓고 무작위 배당하는 건 아닌 재판들은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본인은 그 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 원안이 그대로인 것처럼 해서 쇼를 한 거고 그 24시간 필리버스터 매우 힘든 일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더 센 걸 내놔야 돼요. 근데 똑같은 걸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국민의힘이 저는 통일교 특검이나 민주당 특검을 따낼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따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따내려면 거예요? 뭔가를 예.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이 거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까지도 받아들였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그 정도의 단초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종합특검은 받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 대한 특검도 하자고 섞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카드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2차 종합특검은 하면 안 된다. 근데 민주당 특검이랑 통일교 특검을 하자. 이렇게만 가면 그냥 평행선만 그리는 것이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런 역제안을 해도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런 역제안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걸 거부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협상 없이 그냥 내달리는 것은 정말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이걸 따낼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이 특검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그냥 그걸 두고두고 공세로 쓰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참 의문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조금 예, 드려도 김경 될까요? 대변인. 여야가 협치를 해서 더 센 기간을 연장하는 그 특검 연장안에 대해서 네. 저희가 반대를 하고 그 대신 정부 조직법 관련해 가지고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기자회견 때죠. 그런데 그거 그냥 입 싹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뭉개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내대표가 새로 꾸려졌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특검 관련해서 2차 특검을 일방적으로 또 통과시키는 겁니다. 처음 통과시킨 법안이요. 3대 특검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날치기죠. 그리고 100일이 되는데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뭉개고 갔습니다. 새해 들어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만들어졌는데 또 여전히 특검 관련해 가지고 2차 특검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랬습니까?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서 특검을 한다고 했는데 와가지고 딴소리만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항소 포기 관련해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한다고 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저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습니다. 24시간 네. 자지 않고 그거 한다는 건 뭐 쇼라고 하신다면 뭐 할 수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밤에 근무를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거고 단식도 이재명 대표가 20 며칠 했나요? 그 당시에 그게 쇼 아닙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니, 양쪽이 다 쇼라는 것도 이제 주장이십니다. 예, 짤막하게 아까 짧게 말씀하신 아까 김수현 사례로 평론가님. 드신 특검 연장하고 정부조직법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야말로 전형적으로 나쁜 협상이에요. 그냥 양쪽에서 담합하고 야합한 겁니다.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특검은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파헤쳐라가 다수 의견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그냥 여야가 다 도마 위에 오른다. 이거는 담합이 아니라 국민들의 다수 의견에도 맞는 거고 그리고 네. 서로 연관이 있는 특검이라는 사안을 갖고 협상을 하는 건데 정부조직법하고 특검을 예전에 엮었던 거는 이거야말로 전형적 담합이고 깨져야 될 것이다. 전혀 다른 사례를 갖고 오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월요일 정부가 내놓은 중수청, 공소청 업무와 인력 구성 그리고 당정 엇박자 논란이 나왔습니다. 자,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반발 기류 속에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중 6명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자, 검찰청 폐지했는데 정부안 곳곳에 검사의 영향력, 검사의 흔적이 너무 강하다. 뭐 이게 이제 이들의 불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자 이게 김수현 평론가님 보통 당정이 좀 이렇게 쭉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발표도 하고 어차피 입법은 또 국회 와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지금? 일단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얘기하는 수사 기소 분리하고 예. 민주당 주류와 또
그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나 시민사회 쪽의 수사 기소 분리가 사실 뜻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의 수사 기소 분리, 정성호 장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 기소 분리는 예. 그 수사는 구체적으로 수사 개시를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도 열어놓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경찰의 기존 인력으로 이 수사 개시 직접 수사를 많이 맡을 수 없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구대 범죄로 늘어나는 네. 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찰은 보안 수사도 없이 기소만 한다. 이런 수사 기소 분리론하고는 다른 입장이었던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정부 여당 내 그 논의 절차라든지 구조를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치열하게 계속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대변하거나 혹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제법 있는데 입을 닫고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좀 강성 지지층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논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강성 지지층이 어느 정도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주고 해야 된다. 경찰에 다 맡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건 같아요. 분명히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강성 지지층이 그걸 모르고 있느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벌써 반발합니다.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그건 안 된다는 식의 포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댓글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럼 민주당 내부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분명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뜻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 반대 의견이 일방적으로 더 강해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거 그러면 보안 수사권 주자든지 중수청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결국은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청 폐지, 검찰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는 어떤 방향성과 그럼에도 이게 그러고 났더니 수사 역량이 너무 저하돼 가지고 이 여건에서 수사 역량은 최대화하자. 이 두 가지 토끼를 이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잡아야 한다는 네. 그 방향성인데 거기에 핵심에 보안 수사권이 있는 거고 그 상황은 설명해 주셨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 없거든요. 예. 자꾸 도시 전설처럼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도는데 네. 제도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38개국 중에 4개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왜 없냐면 검찰 자체가 미약한 영미법 계열의 나라들이고 네. 근데 그 나라에는 경찰의 기소권이 또 있어요. 수사 기소가 융합이 돼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진실이냐. 네. 그러니까 물론 절대 다수의 사건은 선진국에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검사가 수사에 끼어드는 사안이 언제냐면 어떤 것이냐면 권력이라든지 자본에 대한 범죄 네. 이거는 수사를 한 사람이 공소유지를 맡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게 분리돼 버리면은 이 사건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 된 검사 쪽이 재판에서 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검찰에게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권까지 다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일반 수사는 경찰이 하거나 수사청에서 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또 예외를 남겨놓고 이런 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경찰이나 수사청이 수사 개시하고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네. 수사하고 기소가 원리적으로 분리가 안 됩니다. 수사를 검토한 결과가 기소 여부인 거거든요. 그러면 정권 송치 받고 보안 수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수사 기소를 완전히 떡 썰듯이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 편견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지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규영 대변인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그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수사 보안권 관련해서 네. 있는 게 맞습니다. 경찰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를 할 때 공소를 할 때 네.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쪽은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정청래 대표 플러스 강성 의원들이 왜 이렇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청을 악마화해서 없앤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네. 해체시킨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의원 포함해서 강성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야당일 때 했던 얘기와 대통령이 했을 때 다르다. 물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 개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전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어떤 논리에 뭔가 포획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전 동의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검사는 징계로 파면을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는데 이 수사사법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파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법무부에서 검사 밑에서 이렇게 있을 때와 지금은 행안부 장관 밑으로 가져왔는데 네. 이 사람들이 검사가 할 수 있는 분야보다 더 크게 합니다. 수사 범위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차하면 파면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경찰, 공수처, 중수청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 본질은 뭐냐? 더 공룡 같은 중수청. 결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중수청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하명에 따라서 지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칼끝이라고 해서 본인이 정치검찰의 피해자처럼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칼끝이 아니라 칼자를 쥐게 됐을 때 이것을 굉장히 누리고자 한다. 결국은 말은 검찰 개혁이지만 본인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더 누리고자 한다. 네. 그게 바로 지금의 정청래 대표, 강성 지지자들, 개딸이 보는 관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경시 의원 두 번째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언뜻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약간 생머리 스타일이었는데 미국에서 귀국할 때는 SF,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모자거든요. 이정호 선배가 쓰고 있는 그 모자를 딱 하고 들어오더니 오늘은 보니까 언제 파마했는지 모르는데 또 파마를 퍼머넌트를 하고 야 저분이 멘탈이 강한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신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튼 뭐라 그랬냐면 강선우 의원 강 의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와 카페에서 만났고 남 씨가 잠시 자리 비었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 전달했다는 내용이 자술서에 담겼다고 이제 어떤 언론이 보고를 했는데 자 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뭐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뭐 뒤늦게 끈떨어지니까 지금 압수수색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늑장 수사 뭐 이런 수사들 얘기도 나오고. 그냥 김경시 의원도 미국 가서 증거인멸하고 하냐. 텔레그램 뭐 탈퇴했다 가입했다 뭐 전화도 뭐 바꿨는지 모르겠고요. 자, 과연 특검으로 안 가고 경찰 믿고 수사를 네.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수사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그런 건지 이거는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선의로 추정하면 전자인데 그래도 문제인 거죠. 네. 상당히 무능한 거다. 과연 그 수사 경험이 많고 특히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 수사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특검을 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은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뭐 그래서 아까도 저는 종합 특검도 하고 민주당 특검, 통일교 특검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이 만약에 수사를 잘 하고 있거나 네. 혹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보면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건지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도 수차례 했고 네. 여러 가지로 좀 털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춘석 의원 사안에 대해서는 야 이것도 특검 가자 이런 말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김경시 의원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번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사는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특검을 가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 그런 그렇다 수사입니다. 이거죠. 네. 자, 김기영 대변인 시간은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경찰이 선택지가 있어요. 열심히 수사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네. 잡을 것인가. 그러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무능입니다. 그러다 큰일 난 거는 경찰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열심히 수사하다 보면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큰일 날 소리거든요.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그냥 무능으로 가자, 바보가 되자, 그렇게 제가 볼 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지난해 29일 날 그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 관계된 사람들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더라도 다 증거인멸하고 입 맞춤하는 거 아닙니까? 돈 찾는 건 어렵잖아요. 네. 그 1억 찾는 건 어렵습니다. 그 결국은 뭐냐면 내가 경찰이 욕을 먹어서 특검으로 가게끔 네. 제가 볼 때 경찰도 지금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욕을 먹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강원도 바닷가의 외딴 작은 마을. 11살 연규가 살고 있습니다. 연규의 가족은 위암 수술을 받은 할아버지와 뇌출혈 후 편마비를 앓고 있는 할머니 두 분뿐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이곳에 맡겨졌기에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젓하게 자라온 연규. 하지만 하루하루 두 분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연규의 불안과 걱정도 커져만 가는데요. 약값과 생계비 모두 정부 보조금에 의지한 채 힘겹게 버텨내는 세 식구의 삶. 얇은 외투 하나, 시퍼렇게 얼어붙은 손주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시려옵니다. 추운 겨울 연균의 가족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퇴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도심이 먼지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멀리는 건물과 산이 희뿌옇게 보이고 있는데요. 날이 온화해지는 틈을 타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충청, 전북과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까지 치솟아 있고요. 경기와 충청,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는 그만큼 탁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계속해서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영하 1도, 춘천 영하 3도, 전주 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10도, 광주 15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식 농성으로, 개혁신당에선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동결 결정 주요 요인은 고환율이었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환율이 오른 배경의 4분의 1 정도는 국내 수급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돈을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적었는데 오늘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어젯밤 타결돼 이틀간의 파업이 끝나고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양측은 임금 2.9% 인상에 합의했고 정년도 65세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G AI연구원과 업스테이지, SKT가 국내 독자 AI 모델 선정 사업의 1차 평가를 통과했다고 과기정통부가 밝혔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NCAI는 일단 탈락했습니다. 최종 정예 두 팀은 추후 평가를 거쳐 올해 연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새벽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자, 제명 결정은 당 최고위 의결에서 확정되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만난 직후에 재심을 거칠 때까지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 맡고 계신 이성권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회 막 정신없고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고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 현안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상당히 상황이 긴박해 보이는데요. 자, 이성권 의원님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 오늘 한 몇 명이나 찾아갔습니까? 장동혁 대표를. 오늘 저희들이 원래 모임은 네. 대안과 미래가 25명으로 네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갔습니다. 3명이요? 한꺼번에 다 가게 되면 예. 괜히 세력전을 펼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대표해서 그냥 3명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저와 고동진 의원 이렇게 엄태영 의원 이렇게 3명이 갔습니다. 3분이 갔군요. 네. 자, 그리고 대표 면담 분위기가 어땠어요? 일단 차분하게 좀 듣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대표와 그리고 특보단장 김대식 의원 그리고 서천호 네. 전략사무부총장 네. 이렇게 같이 배석을 했는데 네. 차분하게 듣는 분위기.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번갈아 가면서 네. 찾아온 배경과 요청 사항에 대해서 네. 전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3분 요청 사항은 뭐였습니까? 지금 어제 날짜가 되죠. 14일 날 새벽 1시에 네. 윤리위원회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어떤 의미에서는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죠. 네, 그것도 네. 제명이라든 가장 극단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방법과 절차 그리고 징계 수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대표 면담을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 이걸 어제 저희들이 기자회견 후에 요청을 했는데 두 가지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11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근데 9시에 최고위원회가 상정이 돼 있었고 네네. 만일에 여기서 결정이 나버리면 의원총회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담 요청을 할 때 네. 9시 전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14일 어제 저녁을 만나든지 오늘 아침 한 새벽에 8시쯤 만나셨어요? 그래서 딱 8시 약속을 아, 잡았습니다. 그랬군요. 어제 밤 10시 반쯤 연락이 와서 그래서 예. 오늘 3명이 찾아서 만나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네. 첫 번째는 오늘 최고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11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 내지 말고 의원들의 얘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내자. 예. 이걸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 단계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임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 수위를 가지고 그 정도 내용으로 전직 대표를 제명을 할 정도 사안이 되느냐. 그래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의원들 얘기 충분히 듣고 네. 충분히 조금 더 숙고하고 결정해달라가 하나고 두 번째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니 네. 이거를 조금 낮추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 두 가지를 이제 네, 요청했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받아들인 거고 네. 그 얘기 중에 혹시 뭐 약속을 하긴 힘들겠지만 좀 기억나는 멘트라든지 이런 거 소개해 주실 거 한두 가지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장동혁 대표는 네. 멘트가 마지막에 예. 저희들 얘기를 다 듣고 그냥 짧게 몇 줄로 그냥 얘기를 하셨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충분히 이해했다. 네, 이해했다. 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네. 결정을 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고위원을 앞두고 사전 회의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논의해서 이 안건을 처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겠다.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 수위 그 부분은 또 다른 최고위원들하고도 논의해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재심을 할 경우 또 윤리위 결정이라는 그것도 약간 독립적인 어떤 맞습니다. 그 절차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사법 체계에서 보면은 네. 법원하고 똑같은 그래요. 것이기 때문에 대표가 징계 수위를 결정을 내려서 지시를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요. 근데 재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검토하라 메시지를 그랬을 줄 때는 마치 뭐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듯이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숙고를 해라는 네, 거니까 예. 윤리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만약에 재심을 정치적 하게 됐을 메시지를 때. 주는 거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게 뭐 약간 비판적으로 장 대표를 보는 쪽에서는 이게 뭐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는 거 아니야? 뭐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내용은 그대로 가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재심 청구 안 하겠다. 근데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취지는 윤리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결정 내리는데 내가 이게 재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약간 밖에 법적인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당 대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진짜로 소명 기회를 준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네.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네. 장동혁 대표가 반응한 것이라고 봐요. 그 점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 대한과 예. 미래가 적극적으로 입장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네. 면담 요청을 한 것뿐만 아니고 제가 쭉 몇 사람의 국회의원들 중진들을 만나보니까 이미 중진들도 네. 비슷한 의견으로 아름아름 서로 소통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내용을 장동혁 대표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네. 이미 당직자를 통해서 이대로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네. 충분한 소명을 줄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고 네.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라는 의견들을 이미 전달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의원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준 네. 성의를 보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예.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최종 결과가 또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단할 수가 없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대안과 미래의 입장에서는 네. 순수한 취지로
취지로 보려고 좀 보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시간을 좀 벌고 소명 네. 기회 주고 그래도 재심을 거치자 한 거는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긍정적으로 예, 예. 평가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장은 공이 한 전 대표한테 이제 넘어온 모양새예요. 네. 자, 그랬을 때 한 전 대표는 처음에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니 이게 익명 게시판의 기능이 뭐냐 이거를 막 까발기는 게 안 된다.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당내에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되게 비난을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윤리까지 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왜 지금 뭐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지금의 지도부가 한동훈을 쳐내려 그러냐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러면 그 당시에 당대표의 가족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개입한 어떤 뭐 엄청나다는 표현은 제가 약간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네. 대거 개입한 어떤 사안인데 그때 당대표로서 털어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데 대한 책임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뭐 억울한 부분은 있겠지만 본인도 지금의 당 지도부에게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어떤 정치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본인도 책임 있는 바로 전직 대표로서 여기에 대한 좀 책임을 느끼고 좀 한 발 물러서면서 이거를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쉽게 말해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책임론이 일정 부분 네. 타당하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책임의 정도에 관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나쁘게 가진 분들의 경우는 네. 일부 바깥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렇잖아요.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놓은 네. 내용에 보면 직접적으로 게시글을 네. 작성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제명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장동혁 대표 본인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가족들의 경우도 욕설과 비방과 같은 글들을 적은 게 없고 언론에서 나온 사설이라든지 칼럼들을 올렸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 수위면 과연 가족들의 일을 당 대표까지 적용을 시켜서 연좌제를 적용해서 가장 극단적인 수단인 네. 제명을 적용시키는 게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맞냐? 책임은 져야 되는지 그 수위가 너무 높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당무감사위도 그걸 좀 정밀하게 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예. 한번 내용을 봤는데 예. 대부분이 보면 추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결정문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을 때는 네. 장동혁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두 번의 정정문을 냅니다. 네. 그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무 서둘렀다.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은 제명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네. 핵심적 근거가 돼야 되는 건데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무감사위원회의 결정이 보인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전혀 책임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도 정부 여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를 도와주고 돼야 될 당 대표의 가족들이 개수는 저는 정확하게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익명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 대표의 본인의 입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네. 당의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바깥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글들을 올릴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다른 제3의 시각에서 보면 네. 자질구레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의적 책임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도의적 책임에 맞는 정치적 사과라든지 정치적 네. 메시지는 분명히 내야 되는데 네. 그 책임은 져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돌파구가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나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제명으로 그냥 가버리면 그거에 이제 핍박받는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그걸로 아마 부각시키려고 했을 텐데 지금 본인으로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네. 재심의 기회를 줬는데 그럼 재심 기회 줘서 그래 내가 그럼 큰 틀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대여투쟁을 해야 되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뭉쳐가자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결정은 또 그렇게 나버리면 자기만 바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의원님은 이 상황은 어떻게 제가 보세요? 볼 때는 예. 간단합니다. 예. 자신의 정치 진로와 네. 정치적 이익에다가 우선을 두면 네.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래요. 상대의 그 보석이나 수에 대해서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되고 그래요. 상황의 변동에 그러면 따라서 악수를 놓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선당후사입니다. 선당후사. 선당후사라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 지금은 지방선거를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네. 공천을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은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곧 네네. 선거전이 벌어집니다. 네네. 그 구정 지나면 선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장동혁 현재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발짝씩 물러나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한 1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좀 두었기 때문에 네. 이 타이밍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 당을 위해서. 네. 만일에 정면 충돌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파국입니다. 그래요. 그 파국이 되면 출마하는 사람들이 지방선거 뭐 치를 필요도 없다. 필요도 없을 정도죠. 네. 이 당에 대한 기대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전직 당대표와 현직 당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렇게 되면 출마하려고 하는 양질의 후보들이 우리 네. 당에 안 옵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좀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려고 해도 그런 인물들이 안 오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냥 식상한 인물들로만 후보를 내어서 네. 지는 선거를 무난히 지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의 위기인데 위기는 또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매듭 짓고 나가면 이게 그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오늘 의총 열렸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제가 기사 제목들 쭉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기사 제목에 한동훈은 고개 숙이고 장동혁은 정치력 발휘해라.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의총의 분위기가 그거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어떤 말들이 주로 오늘 나왔습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대충 한 15명, 16명이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평상시에 발언하지 않았던 초재선도 있고 그리고 중진 의원과 친윤 의원들도 발언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놀란 건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방금 말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약간은 머리를 숙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과를 담아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이게 한 축이고 예.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이걸 통합의 리더십으로 봐야 되지 다른 견해가 있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과도한 징계를 내는 그 제명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네.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만 보면 네. 장과 한이 다 이 내용을 알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뭔가 변화가 생겨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네. 가야 된다고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당내 분란이 오래되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 좋고 당원 지지자 뭐 국민 입장에서도 제1야당이 막 이렇게 막 주저앉는 거는 네. 국민 입장에서도 이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인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나쁜 시나리오 그래가지고 이게 당의 분란이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제명안이 확정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지방선거에 미칠 타격 이런 거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니 만일에 예. 이게 제명이 실제 결행이 되고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인이 아닌 상태가 네. 되면 네. 이게 제일 치명적인 게 우리 당의 이미지가 계엄을 한 정당 그리고 탄핵을 반대한 정당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당에서 가장 그거 핸디캡을 극복시켜 준 사람이 누굽니까?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이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을 하고 뭐 주도를 하는 게 잘했나 마느냐 별개의 문제지만 탄핵은 그 이후에 옳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정치인을 우리 당에서 잘라내면 그럼 결국은 우리 당의 이미지는 결국은 윤석열과 한 덩어리에
모습으로 비춰질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판 받으면서 이미 구형이 사형 떨어지고 선고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 선거 기간 동안에도 재판이 진행될 건데 우리 당의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윤석열과의 절연과 단절이 가능하냐. 그럼 절연과 단절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될 거냐. 안 되죠. 그래서 파국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가 대안과 미래도 마찬가지고 당의 중진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양쪽에 중재 역할과 조율 역할을 해서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남은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당 지도부도 죽고 당도 죽고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결국은 선택지가 없을 거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잘못된 시나리오로 가면.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그러면 밖에 내버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선택지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보기로는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냉정하게 신당 따지면. 창당 제일 중요한 게 배지가 얼마나 따라가냐인데 그게 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주로 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잖아요. 비례대표는 당직을 떼는 순간 의원직도 같이 상실입니다. 그리고 현직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도 지역구 사정을 보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구들이에요. 그러다면 실제 개량했을 때 세력을 갖추기로는 힘든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경험이 노하우가 풍부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원활하게 당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민주당으로 탈당해서 당을 만든 적 있잖아요. 그때 호남 중심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갔고 예를 들면 박지원 같은 의원이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그야말로 선수들이 결합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님들은 주로 초재선이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작아서 그 당시는 또 등치도 컸고 베테랑들이 있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고 이준석 개혁신당의 경우도 이준석 의원은 이미 박근혜 퀴즈로서 정치적인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전신의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실무진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죠. 그런데 과연 지방선거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신당 창당을 해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두고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죠. 자, 이성권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 문제가 말끔하게 어떤 통합의 방향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거의 야당은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를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야 그 야당의 미래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장동혁 대표 대국민 사과는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절연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고 1심 판결이 다음 달 19일, 2월 19일 날 1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지방선거 한 석 달 반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뭐 추가 대국민 입장이랄까 조금 더 국민을 설득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래 윤석열 우리가 당의 혁신과 쇄신이라고 하면 우리 당명을 바꾸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과거로부터의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하겠다는 것 때문에 당명을 바꾸려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안에 우리가 잘못된 과거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죠.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데 당명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는 것처럼 내용적으로 봐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절과 절연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타이밍이 사실은 가장 필요했던 시점이 작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때 1년을 맞이했을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당 대표 혹은 당 전체가 계엄에 대한 사과 반성, 그 윤과의 절연을 선언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건데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되지가 않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선거가 나오면 또 그런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 차원에서는 입장을 내어놔야 되죠. 그래요. 그래야 중도층을 더 모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자, 오늘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 상정해서 이제 처리 이제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내일 처리가 될 것 같고 사실 여야가 어떻게 협상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게 최저안을 내고 이런 풍경은 지금 이 국회에서는 많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문제도 그렇고 무슨 이거 말고도 이제 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그런 특검들 있잖아요. 번번이 이제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어떻게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네. 의석 지형이 엄청나게 불리해지고 네. 민주당이 모든 걸 힘으로 강행을 했잖아요. 네. 급기야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했다라고 말할 정도. 그게 맞고 안 맞고는 다르지만 네네.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과 관련된 그 인용문 안에도 넣어줘. 네. 민주당이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줄탄핵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네. 아예 그냥 칼질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킨 거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무력에 가까운 정도의 네. 의석수를 통해 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국민들 정서하고 무관한 네. 의회 안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네. 이런 거 어쨌든 말고는 국민의 호소하는 거 호소하는 빼놓고는 방법이 없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게 오늘 네. 새롭게 우리 장동혁 대표가 시작을 했죠. 단식이요. 네, 단식을 시작했죠. 야당에서는 또 비판도 하는데 그런 단식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뭔가 국민들한테 우리의 절박감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네. 그냥 입으로만 그냥 24시간 동안에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만 하고 있어서는 예. 전달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의 자연적인 생명까지도 걸고 이런 절박감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다. 네. 그리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예. 조사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특검이 필요하다. 네. 예를 들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라든지 네네. 뭐 강선우, 김병기 이런 공천 뇌물과 관련된 공천 특검들. 뇌물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예, 그렇죠. 그런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걸 몸으로 그냥 희생을 해가면서 네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정청래 대표는 이거 보니까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시기 어렵습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제가 17대 국회의원 초선을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네네. 공백 기간을 거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초선 제가 같이 초선 했습니까? 동기가 정청래 의원이에요. 예.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청래 의원은 한 번 딱 쉬었죠. 정청래 대표 초선 동기 한병도 원내대표 초선 동기. 맞습니다. 예. 둘 다 그러니까 양 지도부가 다 동기회 초선 한번 동기. 하셔야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는 17대 때 그 첫 줄 모임이라고 해서 네. 여야 관계없이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들 이렇게 그래요? 본회의장 첫 줄에 앉았던 시기가 있어서 같이 첫줄 저녁에 모임. 술도 한 잔씩 하고 했거든요. 저 고참들 제일 뒤에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줄 한번 모임 해야 재밌네요.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정청래 대표처럼 당과 의회를 운영하면 안 되죠. 초심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적어도 네. 여야 간에 낮에는 좀 싸워도 저녁에는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리고 타협도 했어요. 물밑에서 협상도 하고 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대한민국 의회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네.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린데 그거는 완전히 악화되는 쪽으로 구축을 한 거죠. 네. 스스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그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의 어떤 요구 이런 거에 따르는 측면도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 측면을 네, 떠나서 네.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어떤 분석이 있냐면 참 민주당이 야당복이 있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거를 야당에서 저렇게 아니 물론 의석수만의 네. 문제는 아니고 야당이 저렇게 막 자중질환에 자주 빠지니까 더 세게 나온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1야당 입장에서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예. 우리 때문에 민주당이 더 그렇다라는 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이미 그래요? 민주당의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그 결함이라고 저는 그래요? 봐요. 예, 그렇게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을 완전 상대당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 소수당을 무시하는. 그게 우리가 못하니까 예. 더 그렇게 한다. 그건 약간 별개의 문제고
본인들은 이미 힘에 의해 가지고 무력을 행사하듯이 네. 국회에서 운영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또 정치는 없다. 정치는 없어. 힘만이 있다. 예, 그렇죠. 그게 그 팬덤층들, 네. 뭐 우리가 일명 개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정치인들하고 계속 서로 관료하는 형태의 구조가 정착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것과 별개로 우리 당은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윤통이 뭐 집권하자 말자 네. 이준석 대표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연합군의 방식으로 된 거잖아요. 0.73%의 득표율 차이로 겨우 됐는데 집권하자마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축출 내지 무력화시키는 걸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집권 기반이 약해졌고 그 결과 야당은 공격해오니 극단적인 방식으로 계엄이라는 수단을 생각해낸 거고 네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당도 아직은 그 과거에 안 좋은 내부의 분열의 그런 문화나 풍토는 극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과는 별개로 너무 힘에 의한 정치를 한다. 네. 타협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 해산도 막 너무 자주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거다.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6535님이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부부가 뉴스레터 K 들으면서 오손도손 의견 나누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가 토론의 거리를 드렸나 봐요. 예. 아이고 아주 자세히 들으셨나 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왔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19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확정이 됐습니다. 이성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 기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사전 알리는 거나 제안 이런 거 없이 인사 발표하는 게 이게 과연 통합이냐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건 그렇죠. 실질적인 통합의 행보는 아니다? 아니죠. 예. 그 통합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국정 운영하는데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의 진짜 국익을 위해서는 정당끼리 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연정이냐 뭐 소연정이냐의 차이도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정당에다가. 우리죠. 그때 열린우리당이었고 그때 우리가 한나라당이었는데 연정을 제안을 했어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서로 간에 공개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합의의 정신이라는 게 그래야만 국정 운영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현직의 당협위원장에다가 뭐 이런 사람을 그냥 당 쪽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 빼나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통합이 아니고 약탈이죠. 약탈. 네. 약탈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성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들은 네. 결국 나중에 국민들이 알게 되고 네. 국민으로부터 그 나쁜 의도에 대해서는 아마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 자격 있다 없다? 없고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지금까지 언론에 놓은 도덕성만 보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지명철회 혹은 자진 사퇴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자, 지명철의 자진 사퇴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콘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장이 좀 술렁거린 측면도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또 이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가는 겁니까?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네네. 한데요.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우리 한국의 경제의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원화가 너무 약해졌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셈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원화 약세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네. 시장에선 구두 개입으로 좀 받아들여졌는데요. 개입이다. 특히 한미 간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약속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원화가 지나치게 약해지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당국과 보조를 맞추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환율 흐름 어떨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환율 상승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동시에 구두 개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본 재무상도 과도한 변동성에는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엔화 약세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원화는 최근 엔화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반등하면 우리나라 원화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재무당국이 동시에 환율을 압박하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평가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상반기 중으로 달러 약세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맞물리면 원달러 환율도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조금 변수도 있는데 이 네.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서 아무래도 한꺼번에 쭉 떨어지기보다는 내렸다가 반등하고 다시 오르는 계단식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입니다. 계단식 흐름.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죠. 한국일보랜다 내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오늘도 동결했습니다. 자, 지금 꽤 오랫동안 지금 동결하고 있다는 제가 생각이 됐는데 경기 침체 얘기도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 내리지 않는 배경이 뭘까요? 네, 오늘 한은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번이 5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을 꼽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도 커지고요. 그래서 한은은 환율 불안을 가장 크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물가도 부담인데요.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환율이 높으니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좀 뛰는 구조를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집값도 변수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48주 연속 올랐는데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과 가계대출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요. 비슷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금리 동결 상황이 어디까지 더 길어질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시장에서 그거 보는 시각도 좀 엇갈립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 전망은 지금 좀 갈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올해 안에 한 번은 더 내릴 것이다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고요. 반도체가 주도하는 성장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면 경기가 기대보다 약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경우 3분기쯤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이 좀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기대치 때문인지 오늘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서 네. 작년 11월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그리고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 문구를 삭제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정책 기조를 좀 본격화했습니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낮추면서 시장의 인하 기대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주제를 바꿔볼게요. 쿠팡이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5만 원짜리 구매 이용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대상은 3,370만 명에 이르는 고객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넘는 규모인데요. 한 사람당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용권은 한 장이 아니라 4장으로 나뉘는데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 이츠 5천 원, 쿠팡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입니다. 구매할 때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사용 기간은 4월 15일까지, 4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고요. 탈퇴 회원도 다시 가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 후 지급까지는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는데요. 다만 사용할 수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뭐 책, 분유, 주얼리, 상품권은 제외됐고요. 환금성이 높거나 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품목은 뺐다라는 게 쿠팡 측 설명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뭐 그 5만 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5천 원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쵸. 쿠팡 상품 이게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거 쿠팡 이츠 5천 원. 트래블 이게 여행이죠. 네. 2만 원. 2만 원으로 어딜 가죠? 트래블. 자, 그리고 알럭스 이게 약간 이거는 좀 고급 맞습니다. 품들 봤는데 그거 2만 원. 야, 이게 보상이냐 마케팅이냐. 화를 키운다 화를 키워 이런 비판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현금이 아니라 이게 쿠팡 안에서만 쓰는 이용권이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요. 사실 피해 보상이라면 현금이나 포인트를 좀 기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쿠팡은 자사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5만 원을 한 번에 쓰게 하지 않았고요. 4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서비스에서 쓰게 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사실 쿠팡이나 쿠팡 이츠는 좀 익숙한데 트래블이나 알럭스는 사실 좀 인지도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인지도 낮은 서비스 홍보용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하면 즉 재직 중에는 연금이 깎인다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이런 부분은 이제 손본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네,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을 벌면 연금을 깎는 규정인데 그간 월 소득이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 후에 다시 일하는 노인들에게는 좀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고치기로 한 건데요. 올해 6월부터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전혀 깎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뭐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재정이잖아요. 재정 부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장 큰 과제도 사실 재정인데요. 이번에 하위 1, 2 구간의 감액을 없애는 데만 향후 5년 동안 5,300억 원이 듭니다. 그래요.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작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또 아직 고소득 구간까지 전면 폐지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의 과제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같은 다른 직역 연금과의 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란에서 유혈 사태 이어지고 또 미국의 공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 안전이 걱정이 돼요. 지금 현지 상황 어떤지 또 정부 대응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현재 이란 상황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좀 겹쳐 있는데요. 네.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민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사관을 임시로 닫았고요. 프랑스는 비필수 공관 인력을 빼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국민들에게 즉각 출국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조금 다른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비상 상황일수록 공관 인원은 좀 마지막까지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사관 인력 철수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이란 전 지역의 여행 경보 3단계도 유지하고 있고요. 출국 권고 단계인 건데 지금 현재 외교부는 매일 교민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진짜 변수는 미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습을 결정한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갑자기 자국 영공 폐쇄했습니다. 영공 폐쇄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란이 영공을 전격으로 폐쇄하면서 긴장감이 좀 한 단계 더 올라갔는데요. 국제 항공고시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자국 영공을 닫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곧바로 이제 처음엔 새벽 시간에만 제한한다고 했다가 폐쇄 시간을 3시간 반 더 늘린 건데 표면적인 이유는 공중 임무입니다. 사실상 군사적 대비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안컵에 나선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우즈베키스탄에 충격적 패배 당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아시안컵 징크스 생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난해 성인 대표팀에 이어서 이게 또 다른 충격이죠? 네, 그래서 뭐 역대급 참사다. 그래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거든요. 사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네. 조 1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8강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전반전에 뭐 공격은 좋았는데 결정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 조직력이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걷어낸 공이 하필이면 상대 공격수에 가서 카리모프란 선수에게 중거리 슛을 맞았는데 너무나 깔끔하게 골을 허용해서 이건 뭐 이겨낼 여지가 없었고요. 골이 깔끔했군요. 네, 25분 상황에는 사실 우리 수비가 7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공격수 3명을 못 막아서 뭐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골을 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2대0으로 졌는데 상대 선수가 물론 뭐 우즈베키스탄 뭐 가끔 이제 우리한테 고춧가루를 뿌리는 팀이긴 했는데 21세 이하 팀이거든요. 우리는 23세 이하 팀이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LA 올림픽을 대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팀에게 좀 빼앗겼어. 근데 다행히 운이 좋게 이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레바논이 강호 이란을 꺾어주면서 조 2위로 이제 8강에는 합류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우즈베키스탄도 잘하고 특히 우리 항상 옆 동네인 일본 선수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렇다면서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 면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요. 일본은 또 잘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헤매고 있는. 네. 자, 이영표 해설위원 이게 뭐 쓴소리 잘 안 하는 분인데 이 선수들 무기력한 경기 보고 이례적으로 한마디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일단 최근 본 경기 중에 가장 경기력이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 이영표 위원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K리그 위주로 남들은 뭐 월드컵하고 뭐 할 때 K리그 위주로 하고 있고 특히 또 그 17세 이하의 뭐 김혜건 선수 같이 어린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뭐 해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커버를 해주는 뭐 선배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보면서 경기력이 제일 안 좋았다. 지금 우리가 프랑스나 브라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대하고 싸우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또 이렇게 이 정도 가게 되면 사실 아시안 게임도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골을 먹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선수들의 그 뭐랄까요. 그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려는 의지를 그런 보이지 압착 같은.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 왜 이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유럽파들이 많이 빠져 있게 되고 또 이제 이 유럽파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제외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부상 위험성이라든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한마디로 정신력의 해이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8강에 진출한 만큼 이민성 감독 같은 경우에는 태극마크가 부끄럽지 않도록 선수들을 다독이겠다. 그래서 오는 18일 벌어지는 호주전부터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8강을 통과해서 4강에 오르게 되면 일본 요르단의 승자하고 붙게 됩니다. 일본 뭐 항상 껄끄러운 상대고 요르단 또 지난 아시안컵에서 뭐 당했던 수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반전을 하고 제대로 진영을 갖추지 않게 된다면 한국 축구의 추락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긴 합니다. 그래요. 자, 태극마크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민성 감독에게 귀에 쏙 들어오는데 반전 드라마를 기대해 보고요. 자, 이번엔 야구로 가봅니다. 3월에는 야구 국가대항전 WBC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열립니다. 야구 대표팀이 여기서 명예회복 벼르고 있죠. 해야죠. 왜냐하면 지난 2006년 1회 대회 때 4강 그리고 2009년에 준우승을 한 이후로는 3번의 대회가 있었는데 3번 모두 1회전 탈락을 했습니다. 1회 대회 때 혹시 라이언킹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그 인기가 1200만 관중을 모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하면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또 그 조편성을 보니까 하필이면 체코, 호주, 타이완, 일본 이렇습니다. C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 호주에 패해서 탈락을 했고 또 타이완하고는 요즘 굉장히 승률이 좋지 않고요.
뭐 일본 이제는 너무나 만만치 않은 뭐 오타니 쇼헤이가 새벽에 전화해서 이바타 감독에게 나 이번에 WBC 출전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다고 할 정도로 2연속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들이 너무나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만 그래서 이제 유지영 감독이 지금 이제 사이판으로 전지훈련을 가 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3월 초에 맞춰서 선수들이 이제 기량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참여한 선수들 자체가 네. 뭔가 전의가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유현진 선수가 2009년에 막내였거든요, 대표팀. 네네. 근데 이제는 최고참으로 팀을 이끄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참 선수들이 솔선수범하는데 노경은, 고우석 네. 어떻게 보면 선발이라기보다는 불펜 라인의 선수들이 지금 거의 뭐 최고조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만큼 네. 한번 전의를 불태우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선배들이 하다 보니까 제2의 문동주로 불리는 이제 정우주 선수. 네네. 지난 11월 16일이죠. 그 일본과의 2차전에서 깜짝 선발로 나와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던 그 선수가 나 WBC에서 이번에 진짜 아마 뭐 1 한번 내볼 거야. 이런 분위기라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은데 탄탄한 실력으로 이어져서 정말 막강한 상대들이잖아요. 호주, 타이완을 제치고 조 2위 정도로 확정 지은 다음에 일본과 명승부를 펼친다면 1회 대회, 2회 대회의 그런 명승부를 기억했던 팬들에게는 네. 값진 보상이 될 것 같고요. 이 투수 말고도 김도영 선수 네네. 드디어 이제 반가운 얼굴이 될 것 같은데 완전 좀 너무나 비장해요. 왜냐면 네. 지난 2024년 MVP답게 네. 팬들에게 지난 시즌 30경기만 뛰어서 너무나 죄송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뛸 것이고 이번에는 비욘드의 땅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각오를 밝혀서 네. 김도영 선수의 팬이라든가 우리 야구 팬들 3월 WBC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력 보강을 위해서 한국계 메이저리거들 데려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선수들이 지금 합류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한 4명 정도가 이제 그 유지현 감독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한국계 메이저리그 하게 되면 아마 LA 다저스에 있었던 토니 에드먼 선수를 많이 떠올렸을 텐데 네네. 이번에는 발목 수술을 받게 돼서 아이고. 비참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투수 2명이 이제 좀 눈에 띄는데 일단 지금 애틀란타에 있는 데인 더닝 선수 텍사스 있을 때 빅리그에서 12승도 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선수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합류할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현재 대표팀의 유 감독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속 160km에 육박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투수인 라일리 준영 오브라이언. 네. 일단 뭐 준영이라는 이름을 미들네임을 쓰는 거 봐선 아직 그 우리 대표팀에 대한 각오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오브라이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론보다 일본 대표팀이나 일본 언론에서 먼저 집중한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 한국 대표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야수 중에서는 지금 약간 좀 기량이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디트로이트의 자마이 존스, 네네. 뭐 한때 뭐 타율 2할 8푼 치고 홈런 7개 쳤었기 때문에 합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LA 에인저스에 있을 때 오타니 선수하고 같은 팀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그런 그래요? 경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합류해서 활약을 펼치게 된다면 특히 오타니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좋은 것을 내준다고 한다면 우리 팬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휴스턴의 내야수인 쉐이 위트컴 선수도 역시 지금 뭐 합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5일 날 이제 우리 체코하고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유 감독 입장에서는 3월 5일 날 이 선수들이 좋은 몸 상태로 합류해 준다면 이번 WBC의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프로야구 열기 반영하듯 최초의 시민구단이 이제 창단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울산 웨일즈란 팀이 선수를 선발했다고 해요? 네, 사실 좀 되게 특이해요. 우리는 미국과 다르게 2부 리그 팀들은 네네. 대부분 그 우리나라 1부 리그 프로팀들의 2군 리그가 퓨처스 리그라는 형식으로 같이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독립적인 마이너 리그입니다. 왜냐하면 1부가 없으니까 예. 그런 팀이 이제 하게 되는데 진짜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네요. 네. 예. 뭐 조금 지금 기억하시는 팬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서 뛰었던 국혜성 선수 그리고 이제 북일고에 있다가 시카고 컵스에 바로 그 입성했던 김동엽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이번 트라이아웃에 참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본의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뽑혔던 이제 오카다 이키다케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도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 30명 선 정도를 선발할 아니 거라고 이게 하는데 그냥 그 직장인들이 하고 이런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2군 리그에 가서 월요일에 직접 경기를 할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보면. 네, 그래서 새롭게 조명받는 건데 우리에겐 좀 낯설죠. 우리는 네. 이제 프로리그가 워낙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근데 230여 명이 경쟁률을 보냈어요. 약 9대1 정도 칠 것 같고 되거든요. 8, 9대1 정도 되는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하게 되고 최초의 시민 구단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야구가 다시 한번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은퇴 선수들이 재기의 기회를 아니면 지금 독립 리그나 이런 선수들이 좀 더 한마디로 강한 리그에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야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야구의 저변이 그만큼 또 두터워졌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자 배구로 가봅니다. 김연경의 은퇴로 하위권 예상된 여자 배구 흥국생명이 반전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선수들 파이팅도 좋지만 요시하라 감독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시하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와서 감독으로 백투더 베이직. 우리 정말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이걸 계속 이제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작년에 왜 김도영 선수 빠지고 기아가 그 주전 선수들이 많이 다쳤을 때 잇몸 야구라고 했잖아요. 예. 요즘 요시하라 감독은 잇몸 배구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예, 보게 되면 사실 뭐 계속 아까 기본 강조해서 눈으로만 보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몸의 움직임의 시작은 발끝이다. 그러니까 발을 움직여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김연경 선수 같은 압도적인 에이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직력을 살려야 되는데 외국인 선수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약간 기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던 레베카 선수를 재발견해서 공격의 핵심으로 쓰고 있고요. 또 미들 브로커에 있던 그 피치 선수도 굉장히 이제 성장을 시켜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라인이 탄탄한 상황에서 볼 배급이 필요한데 은퇴했던 그 세터 이나연 선수를 전격 영입해가지고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배구 예능에서 이나연 선수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갑자기 프로리그에 와서 뛰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잇몸 배구를 하면서 재발견한 선수 그리고 은퇴한 선수를 만들면서 이게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가 보면 아무래도 우리 감독들도 다시 한번 우리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 선수 다시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이번 주말 어떤 경기 챙겨봐야 합니까?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펼쳐집니다. 그렇군요. 예, 별들의 잔치인데요. 일요일 날 2시고요. 그 하루 전날 전날 우리 전야제에서는 이번에는 많이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와 우리 루키 선수들이 경합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올스타전이 2개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챙겨보시고 일요일 챙겨보시면 그러니까 프로 농구를 즐기는 재미 2배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엔 프로 농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